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6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FOMC 회의가 시작되면서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도 미국의 야간 선물은 이렇게 크게 상승 중이었는데 막상 미국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FOMC 회의도 있지만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고 있는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1632까지 올라오면서 곧 있으면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자 연기금은 다시 한번 코스피를 매도하였습니다. 양 이틀간 매수했던 매수 수량을 모두 매도했고 심지어 이틀 동안 매수했던 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 역시 오늘 대량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반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 내일은 시원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3100선을 돌파할까 기대 심리가 모아졌으나 지금은 오히려 다시 한번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깨지지 않을까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로 또 한번 약세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3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플러스로 출발하였으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우지수는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로 마감되었지만 장 초반에는 1.20%까지 상승 중이었으나 종가는 결국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플러스 0.09%로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미국의 2월달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3.0% 감소가 되었고 시장 전망치보다 0.4%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물가 지수 역시 2.2% 감소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증시에도 즉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며 별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인내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왔었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1557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1632까지 돌파한 상황인데 만약 오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1650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보통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를 때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오늘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 덕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여행, 레저, 카지노, 유람선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대거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5.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델타 에어라인 역시 52주 신고가를 찍고 마이너스 3.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어제 마이너스 2.78%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의 경기 민감주는 오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26%까지 하락을 했으나 결국 종가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2.47% 상승,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0.1%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오늘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와 GKL 역시 오늘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한국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정반대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레저, 스포츠 관련주가 급등을 할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고 미국의 경기 민감주가 하락을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39%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테슬라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단 하루 만에 반등폭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폭스바겐 이슈죠. 어제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폭스바겐에서는 이제 배터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전기차 생산의 비중 확대 목표를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2025년도까지 테슬라를 제낄 것이라는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언론사들이라던가 증권가에서도 폭스바겐의 인터뷰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순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214%가 늘었고 2025년도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도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라는 이 문구를 보고 바로 떠오르는 게 있었죠. 테슬라에서는 매년 경영 실적과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할 때 배터리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설마 폭스바겐에서 저 배터리데이를 패러디한 파워데이를 개최한 게 아닌가 살펴보니까 자, 이게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입니다. 물론 이건 야외에서 진행이 되었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신차 판매량이라던가 혹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해주고 있고 컨셉카 역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테슬라와 다르게 야외 스튜디오는 아니고 크로마키를 이용한 가상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머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와 내용이 거의 흡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폭스바겐에서는 테슬라보다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이고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아직까지는 따라잡기 힘들다라는 이런 레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 폭스바겐 이슈에 하락했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주는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네, 당연히 오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2% 하락하면서 지난번 저점을 다시 한번 깨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3%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재 뉴스 이후에는 또 다른 악재 뉴스가 나옵니다. 폭스바겐이 만약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성한다고 하면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LG화학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 M&D 역시 오늘 마이너스 3.20% 하락. 나인테크 역시 마이너스 2.61% 하락하면서 LG화학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가 현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식 바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6.58%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하락한 이유가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 쿠팡의 범석이 형님이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120만 주를 매도하면서 쿠팡은 475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공시를 냈죠. 저는 이틀 전 이 영상에서도 쿠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이 상승이 나와도 쿠팡 관련주를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 왜? 쿠팡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쿠팡을 사지 왜 쿠팡 관련주를 사냐. 쿠팡 관련주 동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9.33% 하락. KCT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6.04% 하락으로 마감되면서 지난번 쿠팡이 상장될 때 이렇게 19%가 상승했던 KCTC를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벌써 마이너스 4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관련주이면서 넷플릭스 관련주인데 지난번 제 과거 영상에서 3월 3일날 제가 직접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곧 쿠팡이 상장하니까 그 다음날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공략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3일날 직접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수급 자체가 투신이랑 검은머리 외국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이렇게 수급이 투신이 들어왔을 때는 다음날 던지니까 차라리 3월 3일날 매도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는 정말로 폭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알로이스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장 이슈라던가 혹은 정치 테마주들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 후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자라는 제의가 나왔고 오세훈 씨 관련주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8.21%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씨 관련주인 진양화학도 마이너스 6.77% 하락. 이런 주식들은 만약에 대선 후보라던가 서울시장 후보에서 나가리가 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상승분이 순식간에 다 빠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게 정치 테마주예요. 물론 지난번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 지지율이 1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11,000원을 돌파했던 적이 있었으나 윤석열 씨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40%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러다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빵 뛰어 올랐으나 대선과 서울시장은 매우 다릅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라서 안철수 씨 테마나 오세훈 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급등락이 너무나 심하게 나오고 결국에는 재료 소멸로 곧 끝납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상장 이슈로 삼성출판사라던가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가려고 하더군요. 자, 우리 증시가 보통 빠질 때는 이렇게 나스닥 관련 상장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합니다. 자,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팩토리를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충격받은 게 아니 이북 관련 회사 리디북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자, 저는 4일 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라던가 뉴욕 증시 상장은 동네 편의점 창업이 아닙니다. 자, 쿠팡 이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전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김범석 씨 역시 외국인이에요. 한국 이름을 쓰고 있지만 재미교포고 쿠팡은 미국에 회사가 있는 미국 회사예요. 절대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마존이 서비스하고 있다고 해도 아마존은 미국 회사인 것처럼 쿠팡 역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쿠팡 뒤에는 성공한 탈모인 손정희 씨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지. 아니 무슨 리디북스 이런 회사가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2달 전에 있었던 애플카 이슈랑 비슷합니다.
기아차가 애플카와 협업을 한다, 현대차가 애플카와 협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때 말씀드린 건 절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식 좀 해보신 분들 압니다. 10년 전부터 애플카 뉴스 나왔어요. 근데 애플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심지어 애플에서는 테슬라 전기차 엔지니어도 영입을 했지만 2019년도에 전부 해고를 했고, 애플 TV도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애플 TV 스트리밍 서비스였죠. 그런 것처럼 이게 뉴스를 조금 찾아보거나 주식을 좀 오래 했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리디북스 관련주도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컴퍼니 K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회사들이 리디북스 관련주라고 해서 벌써 상한가도 갔다가 이렇게 급락도 나왔는데, 자, 리디북스 회사 자체가 무슨 회사죠? 예, 이북 서비스입니다. 타블렛 PC라던가 휴대폰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리디북스입니다. 자, 리디북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019년도부터서 IPO를 거쳐서 국내 시장에 상장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투자한 회사들도 많았어요. 국내 리디북스에 투자를 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한국투자증권, 대성창업투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리디북스가 도대체 왜 갑자기 미국에 상장하려고 하는 건가? 물론 쿠팡 이슈도 있지만 미국의 웹툰 구독 서비스 많다가 흥행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우리는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벤처 캐피탈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런데 리디북스의 실적이 과연 어떤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지금 나스닥 상장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게 매출액만 뻥튀기해서 보여주는 게 많아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6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70억.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IT 전문 뉴스 서비스 아웃스탠딩을 인수하고 온라인 도서 광고 업체 디노먼트의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회사의 파생상품 투자 손익으로 인해서 회계 장부에 저렇게 마이너스가 많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스마트폰, 타블렛 PC, 전자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나온 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진 않죠. 매출 역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 애플 TV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있지, 요즘 지하철을 타도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리고 참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종이책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자책 판매는 감소가 되고 있다. 리디북스 역시 오히려 전자책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종이책에 비해서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전자책을 구입을 했으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는 거에 피로감이 느껴져서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왔죠. 그리고 이 회사를 보시면은 2020년도 12월 29일입니다. 4개월 전이죠. 상사 이래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지분을 확보하고 인수를 하니라고 최근에는 거의 적자가 이어졌는데 2020년도에는 창사 이래 최초로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리디북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관사도 교체가 되고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나스닥 상장을 한다? 이거는 뻔하죠. 리디북스에 투자한 투자 유치사들이 자기네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뉴스를 내보내는 거죠. 실제로는 아마 상장 계획도 안 하고 있을걸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닷컴 버블 시절에는 이렇게 뉴욕 증시라던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었고, 한 회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피티라는 이 게임 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회사가 거래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장 유지비를 위해서 매년 40억 원 이상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못하다가는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 불매운동 있을 때 봉화동 전투라는 영화를 개봉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쭉 빠졌던 그런 주식인데, 이제는 리디북스 뉴스 갔다가 이렇게 주가를 빵빵 띄우지만 수급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연기금이라던가 은행, 보험에 수급이 없죠. 아니 메타버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나스닥 상장이라던가 혹은 해외 주식 쪽에 너무너무나 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서학개미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상장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하셨더군요. 자, 12일 날 같은 경우에는 393억 원어치의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했고, 11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무려 777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와, 그럼 이틀 동안 1000억 이상 매수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쿠팡 말고 메타버스 관련주 로블록스가 어제 6.72%가 상승을 하니까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도 동반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이런 영상에서 계속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가 상승했을 때 잠깐 위로 꼬신 다음에 던질 것이다. 로블록스가 상승해서 움직인다면 로블록스 주식을 사면 되지 뭐할로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를 사느냐.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5.38%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장 초반 10시 5분에 이렇게 5%가 상승을 했었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9시 20분에 위로 VI가 걸렸더군요. 보시면은 11.17%까지 상승이 나온 다음에 VI를 찍자마자 밑으로 바로 빠지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종가는 플러스 1.43%로 마감되었죠. 시초가가 플러스 4.30%였으니까 오늘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전부 손실이죠. 자, 그리고 게임주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한 가지 게임주가 있죠. 바로 SNK입니다. SNK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지만 이 회사를 보시면은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참 해먹은 게 많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장 폐지 시즌에 한 종목 이상은 나옵니다. 중국 원양자원, 완리, 차이나그레이트, 정말 수많은 중국 회사들이 나스닥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에서 퇴출되고 있고, SNK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우디 왕세자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작년부터 찌라시를 띄워놓고 계속 작업을 치면서 투자자분들의 돈을 빼먹고 있죠. 자, SNK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대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지난 1월 17일 날 대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2달 연기를 했어요. 그 뒤로 SNK 주가는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또 마이너스 2.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3월 17일입니다. 분명히 시간 외 거래로 사우디 왕세자가 SNK 주식을 산다고 했는데 과연 SNK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 왕세자로 변경이 되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면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 계약 체결,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와, 드디어 사우디 왕세자가 최대 주주 변경을 실행했구나. 아니죠. 정정 신고입니다. 자, 정정전과 정정후를 보시면은 최대 주주 변경 예정 날짜가 오늘이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로 연기한다라는 정정 신고예요. 그런데 분명히 악재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인데 여기 체결되어 있는 상한가 거래량을 보시면은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죠. 어디 조막선 동호회에서 작업을 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종목이 내일 뭐 점상으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다?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저는 저런 잡주도 잘 건드렸었거든요.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라던가 혹은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공시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대금 납입일 바로 직전에 상승하면 매도하는 그런 매매를 했었는데 2016년도 8월 10일이죠. I라는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납입일이 8월 11일이었고 유상증자 납입일 하루 전에 종가 베팅을 했으며 종가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전부 매도를 하고 나온 그런 종목인데 종가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금을 납입할 줄 알았죠. 하지만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가고 말았죠.
그리고 IE라는 종목은 유상증자가 결국 대금 납입이 되지 않아서 상장 폐지가 되고 말았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셨습니까?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현재 유럽에서 사용 중단이 나온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접종을 하겠다. 오늘 정은경 씨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급등이 나왔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상한가를 찍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종근당이 상승한 이유는 바로 종근당의 정부 실사가 이뤄진다라는 뉴스 때문이죠. 자, 한국의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자 문단 회의를 거쳐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지난번 셀트리온이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검증자 문단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결과는 종근당의 나파벨탄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의 식약처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종근당에 직접 방문을 해서 나파탈판의 효능을 검증해 보았는데 코다리 식구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임상시험에 대조군이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효성 입증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종근당 관련주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25.19%로 마감돼서 오늘 상한가를 갈 줄 알고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로 직행하고 말았죠. 종근당 홀딩스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8.86% 하락. 종근당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하한가를 가고 말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반도체 쪽 주식을 한번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0.30%로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장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71%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부터서 1차 매동, 2차 매동을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11시 30분 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 계속 팔고 있는데 본인이 빠진다고 사면은 그게 된다. 그냥 때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그나마 종가에 잠깐 점핑이 나왔지만 수급을 보시면은 사모하는 사모펀드와 단타 전문인 투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슈팅이 나오거나 혹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되는 급락이 나왔던 유테크. 자, 유테크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아주 개판이죠. 별도 재무제표로 보시고 4년 연속 적자가 돼 있으면은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거나 혹은 환기 종목이나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되었고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되었고 어제 마지막 불꽃쇼에 따라가신 분들은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죠. 어제 갑자기 장중에 큰 슈팅이 나오면서 24.0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나왔다가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슈팅이 나와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수개월 전부터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3월달, 4월달은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30일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을 안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될 수 있고 벌점이 쌓여 있다면 상장 폐지로 직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센트럴 인사이트 아까 보시는 유테크와 비슷하게 재무 구조가 완전히 개판이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만 돼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죠. 기타 자율 공시 사항을 보시면은 감사 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은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거나 상폐가 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미 관리 종목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 보고서 제출을 안 한다? 그럼 상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환율 역시 1230원대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방금 개장한 유럽 증시도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공개되는 FOMC 결과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내일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 보세요. 물반, 고기반, 정확히 반반인데 지금 오르고 있는 테마주가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창투사 혹은 제약과 바이오,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이런 농업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급등하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면은 하루 만에 급락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 관련주고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20% 이상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또 상한가를 갈 기세처럼 24.88%까지 상승을 했으나 보시면은 딱 10분 동안 올려놓고 바로 쫙 빼버렸죠. 그래서 종가가 플러스 2.90%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여러분 장중에 너무 빨리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11시 30분이라던가 이때까지 기다려야지 11시 5분에 이렇게 막 상승한다고 안 기다리고 사잖아요? 그럼 거기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자, 11시 5분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된 다음에 상승이 나오자 이렇게 만도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지만 그 뒤로 바로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만약에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물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도 물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코스피고 수급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날 별로 걱정도 없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1차 매동, 2차 매동 보고 들어가세요. 이거 두 개 매동을 봤는데 마이너스로 찍혀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매동을 확인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으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면 여러분 고점에서 불릴 수 있어요.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은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내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엔 지금 5거래일 연속 계속되는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횡보할 때는 인버스를 함부로 베팅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3100으로 가버리면은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버스라던가 곱버스가 피해가 너무 커질 수가 있고, 반대로 3000이 깨진 다음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면서 이런 위치에서 인버스나 곱버스를 베팅할 수 있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가 이쪽까지 빠져야지 한 곱버스로 하면 4% 정도 수익이고, 보통 인버스를 때렸을 경우에는 한 2% 정도 수익을 볼 텐데 1, 2%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시 위로 고점 올라가 버리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으니까 ETF는 지금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해드려요. 지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요 선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가 많이 움직여야지 선물 지수도 움직이지만 지금은 지수 자체가 그렇게 방향성이 없고 움직이는 폭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행 레저 스포츠가 지금 계속 보니까 미국과 정반대로 갑니다. 미국이 여행 레저 스포츠가 급등이 나오면은 그날의 상승이 나오긴 나와요. 그날 상승이 나오긴 나오는데 고점 찍고 내려오고, 오히려 미국 증시에서 여행과 레저 스포츠 이쪽이 빠지면은 한국의 여행과 레저 스포츠 쪽은 빠지다가 결국 올라가고. 그런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양호할 때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03%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가 급락이 나왔다라면은 한국의 여행과 레저 스포츠 관련주도 아마 하락으로 마감됐을 텐데, 지금 여행과 레저 스포츠 관련주는 뭐 코스닥 주식이 아닌 이상은 하루에 1%, 2% 막 그 정도밖에 안 올라요. 만약에 막 4%, 5% 이렇게 오른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종가까지 끌고 갔어야지 4%를 다 먹고 그 전날에 종배를 했어야지 그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대기에서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안 가. 그리고 그 다음날 가도 2%까지 올렸다가 빼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한 5번 정도 매매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지쳐.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이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막
저점을 깨서 내려가려고 하고 다음날 올라봤자 약간 반등 나오고 내가 팔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저는 전업이니까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을 길게 못 끌고 가지만 일반 투자자 뭐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여행과 레저, 스포츠 이런 섹터를 공략해도 스윙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수익률을 너무 길게 보면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리디북스 관련주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리디북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창투사라던가 관련 투자 회사들의 주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디북스가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회사도 아니고 올해 창사 이래 첫 흑자를 달성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 추진은 그냥 소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연기금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단타 포지션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도 연기금은 아침에는 매수를 하고 오후장에 전부 매도하는 포지션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연기금이 코스피를 연속으로 매수하지 않을까 이런 순매수 기대감이 있었으나 연기금은 앞으로도 15조 원 이상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기금은 단타 포지션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금의 이런 순매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맨날 졸리님 후원 10,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